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자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파문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이 전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도 비서실장을 지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 씨가 남긴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의 실명을 언급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대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적혀 있어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언론 취재를 통해서 하나둘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인은 1978년에 공직에 입문했던 4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이른바 늘공. 그러니까 전직 전문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죠. 2013년에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돼서 이재명 대표를 그때부터 보좌를 했고요.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시죠. 믿을 수 없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빨리 구속시키는 것이 이 비극을 끝내는 길이 아닐까. 정치 내려놓으라고 하셨다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이요. 하지 마세요. 네. 첫 번째 지침인데 그냥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고인. 네, 숨진 전 실장 6쪽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 일부들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합니다. 유족이 유서 공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취재로 드러난 것 중에 일부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죠.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돼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마음도 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기는 게 한 5쪽 정도에 들어있고 첫 장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남겼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합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검찰의 뭐 일부 조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만 유족들이 내용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언론 취재를 통해서 하나 둘씩 나오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내용들이 이 대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자, 최 편집장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갔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한 1시에 갔는데 벌써 4시간 이상이 지났는데 조문을 거부하고 있다. 글쎄, 뭐 유족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아마 예. 유족들 생각은 사실은 이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예.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바로 어저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 조문을 받았는데 이 조문과 관련해서 아직은 좀 진정이 좀 덜 된 것 네. 아닌가. 예. 뭐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부분이 어떤 언론 매체에는, 다수의 언론 매체에는 이제 정치를 그만하십시오라고 예. 돼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네. 또 적혀 있다, 이런 매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왜냐하면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거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고, 네. 저게 또 이제 여섯 쪽 노트 6쪽 네.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예.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저희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네. 여튼 현재까지 나오는 걸 보면 예. 억울하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이제 현재 검찰에서 조사받은 거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 한 번밖에 없거든요. 네. 작년 12월 말에 받은 예. 거. 그런데 앞으로도 사실 줄줄이 조사받을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성남시장 간부로서 거의 모든 그 문건에 서명을 했어요. 결재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일단 조사받은 거는 한 건밖에 없어요. 근데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예. 아마 이제 본인은 그냥 시킨 대로 네네. 했을 뿐인데 공범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범으로 지금 네. 그 거론이 되잖아요.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근데 예. 그것도 역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좀 네.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유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언론들은 정치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걸 내려놓으라 일부에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단어, 문구가 뭔지는 확실하진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 씨의 이 고인의 유서 내용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국회 입을 닫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수사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뭐 내려놓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고인이랑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건 언제세요? 죄송합니다. 대검찰청에서는 보니까 영상조사만 한 번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말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정치 내려놓으라고 하셨다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확인되지 않은 유서 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 오늘 고인 질문 좀 가실 건가요? 첫 번째 죽음인데 입장 어떠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고인분 연락받은 게 언제세요? 김성태 모친상 대리조문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은 없었습니다. 전 비서실장 유서를 보면 유서에서 이제 취재 내용을 보면 일만 열심히 했는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사건 당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해자로 입건이 됐다.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 취재된 내용인데요. 김남국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유서 내용이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저 유서 일부가 그러니까 공개는 아닌데 취재가 됐고요. 아마 수사당국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말은 못 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유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 자체는 이재명 고인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본인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것 자체를 뒤에 안고 더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네. 결과적으로는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어떤 버팀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지 않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만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고인께서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마음으로 저런 고언의 말을 던지고 네. 어떤 그런 그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예. 다만 아직까지 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 전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다만 그 속에는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조금 마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평온하게 자기 어떤 성남시에서는 오든 경기도에서든 어떤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예. 순탄한 삶을 사지 않았겠나 하는 자기 개인의 어떤 술회 같은 게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성남시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와 같이 했습니다. 비서실장을 했고요.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분을 비서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했고 나중에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공직을 40년 이상 했던 분이고 최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고 성남FC 관련 그리고 쌍방울 이른바 대리조문 관련 이런 부분에 연관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측근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무보좌는 정진상, 행정보좌는 이 고인이 했다, 전 실장이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조문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 있는데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거부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유족들의 마음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동의가 되는 형편이고요. 사실상 이분이 이제 1970년대 말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말씀하셨다시피 40여 년 이상을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해 오신 분이고, 이재명 시장이 된 이후에는 뭐 기조실장, 비서실장, 수정구청장 이렇게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 내지는 지사의 신임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도지사 됐을 때도 인수위 시절부터 비서실장을 했고 또 도지사 이후에도 초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쭉 신임을 얻어서 또 믿음직한 어떤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에서도 사실상 경기도 의회가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뭐 업무 추진비 내역이라든가 인사 자료라든가 성남 FC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을 때에도 이분이 상당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사수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좀 충심을 끝까지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에 그 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그것이 이제 직전 그 직후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 이후에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전환기에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유족들로서는 충분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조의를 표하고자 하는 측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가 가는 입장입니다. 예. 자, 뭐 공소장에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보면 이분의 이름이 20번 이상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뭐 공범 내지는 뭐 다른 내용으로 지금 돼 있긴 합니다만,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 컸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전 실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검찰 탓을 많이 했습니다. 압박 수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보시죠. 믿을 수 없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검찰의 반복적인 수사를 받았다.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검찰 때문이 아니고 100% 그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그 검찰은요, 이제 그 수사 횟수는 다 나옵니다. 실제 몇 번 수사 받은지 다 이게 그 몰래 수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요즘 이게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사자가 원하면 녹화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과연 고문이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이거는 이게 금방 확인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는 검찰이 강압 수사나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요.
그럼 이게 제가 왜 전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책임이냐 이걸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모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그 저는 나는 모르세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네이버 후원도 본인에게 정말 몰랐습니까? 그때 그 정지상 실장이 작성한 문건을 내니까 검찰이 뭐라 했습니까? 정지상이 했다는 건가? 난 몰랐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고인도요. 네이버에 했는데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 내가 이게 지시를 해서 했다. 참모들은 전부 이게 용서해주고 문제가 있다면 내를 처벌해라. 이런 자세가 지도자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모든 걸 참모들이 알아서 했고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로. 대장동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다 설계했다고 당군인의 최대 업적이라고 지금 여기 그 김문기 씨는 뭐 나는 여기 그때는 알지도 못했다. 네. 이렇게 부인하고 유동규 씨는 척근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제가 여기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 고인이 2402호 있잖아요. 여기에 GH 총괄 본부장하고 사장 대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임이 리틀 이재명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옆집에 서로 누가 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정지상 실장과 이현욱 변호사가 고등학교 부산 번외일고 동기동창인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 이 거짓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 고인은 그 부분 2402호 최근에 경찰이 이현욱 영장 청구했었잖아요. 예. 이런 이게 수사 압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쌍방울 저는 이게 결정적인 쌍방울이라고 보는데 쌍방울 이게 조문을 대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모범 사례였다. 이런 이게 정은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나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쌍방울도 이게 우리 경기도는 전혀 무관하고 독자적으로 쌍방울이 했다. 아니 쌍방울이 어떻게 이게 몰래 직원들 명의로 돈을 가져가서 독자적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걸 본인이 이제 전부 이게 이재명 지사 지시에 따라 비서실장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른다. 예. 모든 걸 이렇게 독자적으로 했다니까 심적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고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예, 저 근데 검찰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 12월 26일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 영상 조사를 했다는 거고요. 그 이후로 다른 뭐 쌍방울이나 뭐든 간에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딱 한 번 조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이 사안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유족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님과 관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생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 감당할 수 없다는 어떤 하나의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간의 존엄을 좀 지키고자 하는 정말 살아있는 자의 최후의 그런 항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선택도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해 논의가 지금까지 있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에 이제 후보자 시절일 때 2021년에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은 수사하는 사람이 세게 추궁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이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한다. 이 자체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반부패 수사부 1, 2부가 다 더불어민주당을 수사하고 있고 그중에서 검사 수십 명이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이재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뭐 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안은 어떠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 그러니까 검찰의 강압수사 압박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8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잘못이 없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이런 말을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기준이 왜 달라지느냐. 자기 사람, 다른 사람. 그럼 이게 기준이 달라도 괜찮은 거냐.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가 다를까.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극단적 선택하냐 그랬고, 지금은 숨진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검찰의 압박 수사가 문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잣대가 왜 달라야 될까, 다르냐,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나 또는 뭐 어떤 정치 공세나 뭐 이런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는 건 이미 뭐 여러 차례 다 드러난 바 있고요. 그 사실은 뭐 이런 극단적 선택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뭐 적절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전모 씨의 극단적 선택, 이것이 과연 뭐 누구 때문이냐 뭐 하는 거, 뭐 그것도 물론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성남FC 문제를 비롯해서 정자동, 대장동 여기에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을 이 범죄 혐의에 다 끌어들인 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전모 씨 경우에도 그런데 다 본인이 국장 또는 실장으로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고 뭐에 앞장서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네, 시장이 그 일을 추진하니까, 예, 거기에 일종의 행정 조직상의 하나로 뭐 정진상 실장도 결재를 했고 그 이 전모 씨도 결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본인의 뭐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예,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데서부터 이게 비롯된 거고요. 사실은 지금 뭐 여러 번 검찰이 뭐 압박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족들도, 네, 이 조사 한 번 받은 거, 검찰의 설명대로, 예, 조사 한 번 받은 것만 그 확인을 하고요. 예, 예. 다른 그 어떤 통보나 이런 거는 없었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과장해서 마치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을 공격하는데, 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고인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행정기획국장이었는데 권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데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뭐 두려워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오늘 김만배 씨의 이 자해 사건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가 허위 사실이라도 조작해서 불어야 되는 모양이다 라면서 자해했습니다. 모 검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유족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고인이 상당히 압박받고 힘들어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족들이 느낄 때 일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강압 수사에 대한 부분,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이제 증거 만들어서 들이미니까 이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뭐 생각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검찰은요, 과거보다 이게 많이 그 인권이나 또 이제 민주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다 변호사 입회권이 다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옆에 입회하고 그다음에 그 다 그 진술 과정을 녹음 녹화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뭐 심리적 압박은 받을 수 있겠죠. 수사를 받다 보면. 그렇지만 이게 그 강압 수사를 물리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이게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검찰은 이게 거악을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이 부패 혐의나 이걸 보고 이게 그럼 눈을 감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 수사가 많은 게 검찰 잘못입니까? 이재명 대표 잘못입니까? 본인 혐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2402호도 이야기했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게 2402가 왜 심각하냐? 선거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사 사무실로 쓸 수도 있는 결국에 공금으로 자기 선거 사무실을 옆에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척거리입니다. 이걸 몰랐다고 하는데 검찰이 그럼 이게 수사를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북한의 쌍방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김성태 회장, 안부수 회장, 그다음에 박용철 모든 직원들이 다 이게 경기도 그걸 대납하고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네.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황당무계한 소설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이게 북한이 정언을 봐요. 만약에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면 북한의 김성애 뭐 실장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거 송명철 실장도 부실장도 나오고 예.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북한에서 검찰을 공격하지 윤석열 예. 검찰이 우리까지 끌어들이기 조작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만히 있다는 거는 저는 이게 팩트 아닌가 네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따라서 저는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혐의가 너무나 이게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수사를 다 덮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 검찰을 공격하는 거는 네. 정말 이걸 적반하장이다. 예. 옛날에 도둑놈이 포졸의 그 몽둥이를 뺏어가게 때리는 이게 적반하장이다. 이래 봅니다. 예, 자 서정 변호사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측면에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법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 판단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방에서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 또 다른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인데 이재명 대표는 옆집 아무 상관없다 그랬고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때 경기 남부청에서 아마 이 옆집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 전 실장 고인이 되신 분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었고 조사할 대상도 아니었다. 뭐 조사도 안 했다. 이런 입장을 또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도청에 지금 검찰이 이재명 잡겠다고 2주 넘게 상주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경기도청에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일이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이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까? 세계에 내놔도 결코 갱신될 수 없을 최대 신기록일 것입니다. 네, 도청에 상주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근데 수원지검의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자, 압수수색을 하면 보통 도에서 검찰청에 와서 이 증거자료를 채택하냐 마냐 이걸 해야 되는데 업무 방해되니까 차라리 그럼 검찰이 와라. 사무실 하나 주겠다. 거기서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서 마치 점령하듯이 한 게 아니라 협의하에 한 건데 그걸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잡으려고 이제 2주 내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전수미 변호사, 어느 말이 맞을까요? 저는 이제 경기도청에서 지금 일 도와드리고 유튜브 관계상에 도와드리고 있는 게 저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무실 공간에서 거기에 검찰이 앉아 있고 검사가 앉아 있고 담당자들을 그때그때 마치 현장 조사를 해서 부르는 것처럼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경기도청과 검찰이 뭐 협의를 해서 사무실을 내줬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 한 번도 뭐 법을 어겨본 적이 없고 뭔가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기도청 공무원도 다 일반 국민이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어떠한 검찰이 사무실을 한 구석 같은 공간에서 자신을 또 언제 부를지 모르고 내 옆에 동료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저는 좀 약간 공포스러운, 걱정스러운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청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청 안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또 자신의 입장에서는
해석을 해서 이게 이재명 잡으려 경기도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왜냐하면 나랑 관계없는 김동연 도지사의 그런 새 컴퓨터조차도 그거를 조사를 하고 네. 관계 공무원들을 언제든지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불러서 조사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냐. 아마 그런 의도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관계 여부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 탓, 검찰 탓하는 큰 연장선상에서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저는 어제 밤에 이 전 모 씨, 그러니까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 이분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이 쓰러져 가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정치권이 얼마나 시끄러울까를 생각하면서 참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경기도에서 그 최고위 회의를 주최하면서 한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고는 제 귀를 조금 의심을 했는데요. 일단 어떤 생명이 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참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거기서 대뜸 검찰 탓, 수사 탓을 하면서 이것이 이재명 탓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분들이 이렇게 지금 사망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야 어떻게 됐던 간에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라면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로 소이다라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네. 예.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됐으니 참 일단 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죄송하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남 탓으로 일관을 하고 남의 죽음을 편매하고 도대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청에 뭐 2주간 상주하면서 압수수색 중이다. 이거는 뭐 대단히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뭐 팩트, 사실관계를 저는 건너뛰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지사예요.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소속인 경기도지사의 허락이 없이 검찰이 거기에 뭐 상주를 하든 아니면 임시사무실을 냈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검찰이 어차피 수사를 경기도청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야 되는데 그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수사를 하니까 아마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 보고를 받고 결국은 그러지 말고 그럼 차라리 우리의 편의를 봐서 여기 내가 뭐 자리 어떤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해라.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압수수색을 2주째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재명 대표가 의심스러우면 예. 같은 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한테 물어보고서 저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거지 뭐 거기에 2주간 압수수색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이야기는 이제 포렌식 할 자료가 많은데 압수수색했으니까.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이제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사람이 그럼 검찰로 와야 된다는 거죠.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근데 그러려면 경기도에서 오히려 그게 더 일이 많으니까 차라리 경기도에 사무실 내줄 테니까 거기 와서 하면서 좀 선별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제의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 인권 보호 때문에 두 가지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는 이게 옛날에는요 포괄적인 압수수색이 됐어요. 예. 포괄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다 가져가 부른데 지금은 이제 사건과 관련 있는 걸 선별적으로 압수해야 되는 거. 요거 하나가 이제 규정이 바뀌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옛날에는 당사자 참여 없이도 포렌식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당사자가 반드시 이게 참관해라.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포렌식 가져가서 부서마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게 공무원들이 와서 참관하고 선별 관련 있는지 없는지 딱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도청 업무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차라리 그러면 이게 관련 부서 할 때 그 부서 공무원 와서 참관하면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경기도에서 해가 검찰이 협조를 해준 건데 네. 이걸 지금 이재명 지사는 증거했다. 증거라는 게 불법 증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극단적인 선택한 고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23차례 이름은 등장합니다. 행정기획국장으로 일하면서 네이버와 성남FC 후원 그 관계 그 연결고리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진상, 전모 씨가 공모하여 네이버로부터 뭐 성남FC 50억 주는데 거기에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 때 조문을 했던 분이
바로 이 고인이고요.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를 빌릴 때 그 담당자가 또 고인이었다. 이 세 가지에 얽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받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 FC 관련 한 차례 영상조사한 거 그게 다였고 검찰에서는 더 이상 뭐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쌍방울 관련도 조사한 건 없습니다. 근데 대신 대리 조문과 관련해서 본인의 이름이 자꾸 이제 거론이 되니까 그때 유족들 말로는 굉장히 압박감도 느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고인의 이 선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압박이 이 검찰과의 이 관계성,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검찰도 고인이 가고 난 다음에 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굉장히 축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부분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혐의점은 여러 가지 다채롭게 나오고 있는데 대북송금 문제도 그렇고 아마 전화를 주고 받았는지도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고 하나의 건이지만 예컨대 뭐 네이버하고의 관계건만 하지만 물어볼 수 있는 건 다양한 걸 물어봤을 수도 있다. 굉장히 괴로웠다. 그리고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이분을 공범으로 적시한다든지 제3자 뇌물죄로 적시한 것은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한 것인데 너무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뭐 법리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법리를 가지고 제명을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건 방어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도 본인의 성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젯밤에 이 전 전 실장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이 들려오자 여권에서는 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아니면 자연사를 하셨던 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다섯 번째 비극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유한기 전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한 분, 그리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지인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지금 알려졌죠. 그리고 어제 이 대표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 초대 비서실장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와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러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대표는 앞서 주변 인물들이 숨졌을 때 검찰의 강압수사 비판하거나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 모아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내겠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대표는 저렇게 이제 이 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관련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알고 있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반응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진정으로 조문이나 애도하는 이런 거는 이게 전혀 안 느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고 김문기 씨는 아예 뭐 모른다고 했으니까 유족들의 그 분노가 있는 거고요. 유한기 씨도 이게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그 변호사 할 때 비서 그 이제 관련 있는 남자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법인카드.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보기에 애도 이런 걸 전혀 이게 못 봤거든요. 저는 이런 게 비정한 모습들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부하 직원들 참모들이 진실을 밝히는 배경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유동규 씨 있잖아요. 이분도 진실을 밝히게 된 계기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네. 거기에 엄청난 아마 이게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이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쌍방울로 보는데 조금 전에 그 자막에도 놓지만 이분이 조문을 갔을 때 뭐랬냐면 이게 그 모범 사례라고 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축하한다. 이러면서 이게 모범 사례다. 이 말을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결국에 민간이 합동으로 즉 경기도와 쌍방울이 합동으로 이게 대북 사업을 하는 이런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 해석이 되고 아마 이게 그 비서실장을 보내서 그렇게 하니까 김성태 회장도 그렇게 당연히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이게 보낸 걸로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지금 이게 모든 게 쌍방울 혼자 하기 위해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자르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그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문을 갔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조문을 아직 유족들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아마 이게 유족들이 볼 때는 또 이게 그 진심 어린 조문이 아니고 또 바짝에 뭐 본인 빠져나가려는 뭐 눈물 흘려도 이게 악의 눈물처럼 이런 게 진정 어린 조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거부하는 거고 또 이게 유족들이 볼 때는 우리 그 남편이던 아버지가 결국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저는 조문을 거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그렇다는 입장이신데 뭐 유족들의 마음은 아직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뭐 민주당 쪽에서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유족들로서는 지금 참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저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정신도 없을 테고요. 또 경찰에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족들이 또 한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유족 가족들 입장에서는 명확하다고 보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까 해서 또 그걸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유족들로서는 지금 황망한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이 변호사라 그러는데 변호사는 아니고 시민단체 대표여서 수정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자꾸 한 대 엮어서 이렇게 뭐 5명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고인분들 각기 다른 분들이신데 엮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계 있으니 죄인이다, 아니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신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물론 다른 공통점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 대상이 되고 이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신 공통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자체에 아마 미안함도 있어서 이거를 분리시키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 그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그 유족분들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공간이나 기자분도 많이 계셔서 지금 뭐 조문이 아직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언론에서도 좀 뭐 이재명 대표 이제 내려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자르기,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지금 전체 그 유서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추측성이라든가 그런 일부분만 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극적인 그런 보도는 이제 고인분들과 가족분들 생각해서라도 좀 약간 자제해 주심이 어떨까 생각도 했었고 특히 이 그 뭐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런 것들이 잘 부각되지 않아서 이제 더욱더 유가족분들이 거기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은 경찰이 검찰에 이 부검 영장을 청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인에 대해서 이 부검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인이 있는지를 한번 경찰 입장에서는 봐야겠다. 이런 지금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이면 영장을 발부하면 유족들이 반대해도 이 부검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족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부검 영장을 요청을 했고 법원의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소식이 막
들어봤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서 이제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 또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하나의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내려와야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지금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이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렇게 공개해서 논란을 낳은 적도 있었죠. 유 전 본부장이 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당시 정황을 설명을 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나 저 험한 꼴을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 위해서라도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정진상이 그 내가 그 실경이하고 잠든 사이에 전화를 무지하게 했더라고.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상황들도 이야기하고. 네, 유 전 본부장이 이제 당시에 본인도 한번 괴로운 상황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국정감사장이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통화됐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이 내용이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정진상 실장, 김용 전 부원장하고 엄청 또 통화를 한 게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요.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게 좀 맥락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날 압수수색을 당할 그 당일에 네네. 압수수색이 이제 한 8시, 오전 8시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 실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그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자기가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문을 누가 똑똑 두드리고 네네. 그래서 보니까 압수수색인 것 같으니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버려라.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약을 일부 먹고 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냥 밖으로 휴대전화. 던졌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 예. 던졌는데 사실은 그 휴대전화는 새로 구입한 지 2주밖에 안 된 휴대전화입니다. 예. 근데 그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냥 던졌다. 뭐 네. 이렇게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당시 상황하고 예. 거의 지금 맞아 떨어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주워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걸 뭐 못 찾는다고 했는데 경찰이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번 검찰이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네네.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의 상황은 어디에도 보도가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느냐 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또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숨진 전 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서 책임질 건 본인이 좀 져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일단 고인한테 명복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리하고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만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역할 주로 하셨던 분인가요? 여러 가지 이재명의 어떤 사소한 것부터 다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용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저 말씀 중에 상당한 어떤 사실의 토대를 둔 부분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저 말씀은 일관되게 부분적으로는 자기 방어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제 지금 현재 뇌물 전달 부분도 명확하게 특정된 건 특정된 거지만 또 날짜도 기억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떤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의 말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사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에게 주는 그런 저런 메시지 부분은 상당히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좀 감안해야 될 조금 그런 어떤 무게 있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윤 전 본부장이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이 대표를 겨냥한 것, 무리한 행정 요구들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끙끙 앓게 만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좀 더 한번 들어보시죠. 무리한 행정 요구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이게 되게 이게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 책임지고 이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지자체장이 너무 무리하고 편법 같은 걸 요구하면은 이거 뭐 눈밖에 벗어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거 끙끙끙끙 앓으시다가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유세 담긴 내용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네. 아니, 너무 가슴 아픈데 그분 굉장히 정말 조용하시고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다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분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검찰의 좀 강도 높은 수사 때문이다. 제발 남의 핑계 좀 대지 마시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시라고 하세요. 예. 자, 역시 또 본인 책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힘들게 한다 밑에 사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유동규 씨의 말에 대한 그 사실관계 여부야 뭐 재판을 통해서 네. 결과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뭐 백회분 서사, 뭐 대하 드라마를 지금 뭐 밝히겠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재판에서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와는 그 무게감에서 다르죠. 잘못된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제 위증의 죄를 받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동규 씨가 하는 이야기 중에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저는 사실 그 전곡을 찌르는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좀 동질감, 그러니까 동의하는 점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 대표에 관해서도 본인이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 남 탓을 한다, 뭐 이런 지적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관해서 이 대표 측 변호인 측에서는 이 안다 모른다의 개념, 친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념적인 논쟁을 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지라는 얘기를 유동규 씨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와 닿는 것은 그만큼 지금 진실을 어떻게 좀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좀 제대로 전곡을 찌르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편이 오히려 유동규 씨가 아닌가 하는데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전수민 변호사는요? 전 유동규 씨 아마 다른 우리가 김용 재판에서 지금 발언이 지금 회자가 되고 이제 신빙성이 있는데, 재판부가 먼저 이런 신빙성 자체에 좀 의심을 갖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처음에 진술과 지금의 진술이 다르냐, 어떤 계기가 있었냐, 이런 질문도 실제로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게 폭로하게 된 배경이 혹시 뭐 검찰의 어떤 회유나 그런 것들이 있었냐, 재판부에서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뭐 유동규 씨가 재판부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처음에 1억 원을 찾아간 정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왜 투에 1억 원을 넣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박스에 3억 원을 그렇게 구겨서 넣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물어봤다는 것은 결국엔 재판부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의심이 그런 구체적인 진술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이 김용 재판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은 계속 물어보니까 오히려 검찰에게 좀 관계없는 거는 좀 자제해달라고 할 정도로 검찰의 그런 질문을 자제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유동규 씨의 뭐 신빙성, 이제 검찰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용 재판에서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첫 증인 나서서 이 6억 전달했다, 일관되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결백함 믿는다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밝혀질 겁니다, 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영환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네, 뭐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받고 있는 게 김용 전 부원장인데요. 실제로 유동규 씨가 전달한 게 한 6억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돈 전달 방법도 세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세 차례 전달 방법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시간을 특정하지는 못해요. 네. 왜 그러냐면 아마 그거는 본인이 메모를 안 해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2월에 김용 전 부원장으로부터 돈 요구를 받고 네. 그리고 나서 남욱 변호사한테 돈을 좀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남욱 변호사가 한 2달여 돈을 만들어서 4월에 이제 유원홀딩스는 유동규 씨가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물러나고 나서 만든 거거든요. 네. 제가 개인 회사인데 그 사무실에서 1억을 전달했다. 근데 그때 골판지 박스에 넣어서 1억을 전달했는데 그때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외투를 입고 왔는데 네. 그 외투 안에 돈이 든 쇼핑백을 옆구리에다 이렇게 숨겨서 가져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재판부가 어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돈이 옆구리에 들어가느냐,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근데 이렇게 막 몸짓까지 해가면서 어제 재판에서 설명을 했다는 거고. 6월에는 이제 그 5억을 받아서 정민용 남욱 정민용을 거쳐서 5억을 받아서 6월에 3억을 전달하잖아요. 예. 그 3억을 또 골판지 박스에 넣어서 어떻게 전달했다는 걸 또 구체적으로 네. 장소까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7월에 남은 2억을 본인들이 이제 정민용 변호사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5천만 원씩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그걸 1억 원을 다시 채워 넣어서 2억을 가지고 자기 집 수원 광교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네. 그때 김용 전 부원장이 차를 타고 왔는데 예. 차 번호는 자기가 뭐 기억을 못하지만 차가 굉장히 더러웠다. 네.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그걸 넣어주고 예. 그리고 그 옆에 공원에 가서 벤치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정치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식의 그 반론이면 결국 이게 다 소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이게 지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종의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뭐 궁극적으로는 판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어제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판부가 이 유동규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고 그래요. 혹시 회유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유동규 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겠죠. 그리고 이 외투에 1억짜리 이 쇼핑백까지 넣었을 때 이게 들어가느냐 이런 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그럽니다. 근데 유동규 씨는 뭐 3억을 넣었을 때 현금이 무거워서 이게 터져가지고 뭐 위에 뭐 테이블 바르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더러워서 들어가기도 싫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반바지 입고 갔다가 뭐 모기한테 물렸다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소설일지 이게 다큐가 될지 그건 뭐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뇌물의 사건의 99% 정도는요. 예. 받은 사람에게 내가 받았다고 자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대부분 또 이게 다른 증거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왜? 은밀하게 5만 원짜리를 바꿔가지고 둘이 만나서 이게 몰래 주면 예. 다른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녹음하지 않으면. 따라서 이게 대부분은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다. 네. 이럴 때 유죄가 나오는 게 거의 99%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예. 저렇게 유동규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말이 바뀐 걸 공개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이재명, 김용 정지상한테 도원결이 의리를 지키고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 조그마한 게 없어지니까 우리 그때는 내가 떠안아야 되겠다. 이랬다가 배신감으로 진실 밝히는 거니까 말이 바뀌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정황을 보면. 첫째. 자, 두 번째. 만약에 소설을 쓰려면 8억 6천 중에 부끄럽게 내가 어떻게 또 2억 6천을 배달 사고를 냅니까? 근데 이게 8억 6천 받아 다 줬다고 하지 거짓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본인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6억을 전달한 거 이걸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저는 상당히 자연스럽고요. 무엇보다 세 번째, 이게 배달 사고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민용 변호사가 다 껴 있잖아요. 돈 받는데. 네. 근데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원장하고 이게 집에 거리 1분 거리 있는 공중전화 가서 공중전화로 계속 통화를 합니다. 예. 요즘 핸드폰 두고 이게 왜 공중전화 합니까? 그리고 이게 만나는데 드론이라고 써놔요.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원장하고 아주 친한데 네네. 만약에 돈을 다 배달 사고 되면 난리 나죠. 우리가 돈을 전달할 때 액수는 잘 안 물어요. 따라서 이게 조금 5천만 원이나 몇천 정도는 자기가 이게 먼저 쓰고 전달하도 전적으로 배달 사고를 못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모든 정황이 상당히 이게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의 이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을 돈으로 받아서 이 대표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 재확인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요. 그런데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정민용 변호사가 이 검찰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2016년에서 17년 사이 유동규, 남욱 등으로부터 각각 428억 원은 이 대표 몫이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정민용 변호사나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를 한목으로 보고 만약 저분들이 입을 맞췄다 이렇게 판사가 봤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갔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저와 같은 많은 어떤 진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 제가 이제 한명숙 뇌물 사건 때 법원에 가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법원 안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주고 그런 어떤 것들을 거의 실현하듯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여전히 김용 씨가 전체적으로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의 말하자면 주장에 불과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메모는 아마 남욱 정민용한테만 있고 실제로 유동규 씨는 아무런 그런 기록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 법조인들은 특정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정했을 경우에 그 날짜가 아닌 경우에 만에 하나 억지로 기억을 했는데 잘못 기억했을 때는 통으로 진술 자체가 허위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특정 안 한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상당히 팽팽한 경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지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도 계속되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 전에 이 전 부지사에게 연락해서 인정해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로 안 세다. 이런 말을 했다는 진술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측근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어제 안타까운 선택까지 있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연말쯤 물러나는 형식,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하고 물러나는 형식의 이 질서 있는 퇴진론 이런 게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민주당 의원 숫자가 169명입니다. 다양하니까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가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데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목소리 중에 하나가 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우리 우선은 체포동의안 두 번째 의원을 좀 부결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단일 대호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아래 이제 민주당은 계속 나아가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국엔 되게 위기의 상황이고 혼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주적으로 불리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복이나 그런 어떤 불이익 조치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의 당으로서 각사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분열 목소리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원분들은 또 그 안에서 하나의 의리로서 지금 민주당 대표니까 국민이 선택했고 당원이 선택했으니까 함께 가자.
우선은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뭐 그런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죠. 이 사람들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직접 비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의 의정보고회장을 찾아가서 항의 시위도 하고요.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서는 규탄 집회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뭐 강성 지지층이다 보니까 행동이 아주 강력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의 뭐 과거에 무슨 어사출두 뭐 이런 거 보는 듯한 그런 양상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비명계나 비명계 핵심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해서 저런 것들이 결국은 곧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아마 2차 구속영장 뭐 이런 거를 이제 구속영장이 있으면 아마 그 체포동의안에 또 국회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그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이른바 이탈표 예. 이걸 줄이기 위한 그 개딸들 나름대로의 뭐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거 가지고 과연 이게 기본적으로는 무기명 투표인데 막을 수 있을까? 오히려 비명계를 더 자극하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저 개딸들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뭐 거의 형식상 뭐 자제를 촉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도 심상치 않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새 대표 뽑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인사를 놓고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 좀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 계속해서 복잡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준비하면 보시겠습니다. 강력한 해양 강군을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습니다. 네. 자, 힘에 의한 평화 언급을 했고요. 해군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 강군을 구축해달라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지스함에서도 그걸 했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결국 뭐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은 과거 뭐 전쟁론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안보관은 그런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유화책 뭐 이걸 밝혔는데 뭐 사실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뭐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세계의 여러 가지의 어떤 평화 제스처 보였지만 북한은 여전히 뭐 핵무기 뭐 고도화하고 뭐 이렇게 돼서 별 실적이 없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안보 태세 뭐 아마 이런 걸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뭐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뭐 대응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힘에 의한 우위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한 아마 북한이 섣불리 도발을 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요, 지난 9일 어제였습니다.
야간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인공호수 태성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평양 골프장 인근에서 발사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이 골프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난번에도 그 북한이 SRBM이라고 하고서 그 저수지에서 이제 발사한 예.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스포츠를 위해서 설치된 그 골프장 가운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 호수에서 SRBM을 6발을 쏴서 일종의 아주 절대적으로 약한 본인들의 그 공군력을 좀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이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자유의 방패라고 해서 이미 북한에서 이것을 겨냥해서 좀 무력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던 첫 차에 이렇게 이제 SRBM 6발을 발사를 한 것은 북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이잖아요. 뭐 개성 등에서도 아사자가 나올 정도라고 하고 네. 굉장히 지금 민중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작년 연말에 핵무력 법제화하고 또 그 전술핵 운용부대 실전 훈련도 들어가고 하면서 우리의 그 공군 부대를 좀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SRBM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서산이랑 군산에 있는 공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 예. 아니냐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연례 한미 연합 연습을 하죠. 자유의 방패. 여기에 대한 반발성 무력 도발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검은 코트에 갈색 샌들을 신고 현장에 나타난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화성포병 부대를 현재 지도하신 후 화력습격 훈련을 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 결과에 가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화성포병들이 실전에 대응할 수 있게 위력적으로 엄격히 준비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네. 또 뭐 예전처럼 김주애라고 딸이죠. 딸이 또 계속 현장에 등장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샌들인데 저기 좀 추울 텐데 샌들 신었는데 왜 신었을까? 발 관련 질환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통풍 잘 되게 하려고 저걸 신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좀 아프긴 아픈 것 같긴 합니다. 자, 전소희 변호사, 북한의 이런저런 행동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주애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저는 좀 약간 설득력 있는 건 바로 백두혈통의 영속성, 존귀함의 상징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 권력 엘리트나 인민들에게 백두혈통에 의한 통치 자체가 김정은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이에 도전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대를 이어 충성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주애 등장 자체에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건 좀 기존의 상징, 그 조작이나 상징이 북한이 워낙 잘하는 건데 이런 체계가 먹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김정은 자체의 네. 북한 인민들에 대한 장악력이 좀 한계에 도달한 건 아닌가. 예. 아니면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분노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북한의 도발은 계속됩니다만 오늘 윤 대통령 잠수함도 탔어요. 그래서 SLBM 뭐 발사관 개방 시연도 확인하고 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